치매라서 기억 못할 줄 알았니? 새벽 적막한 강릉의 아파트. 윤 여사는 검은 수첩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하얀 여백 위에 최유정이라는 글자가 적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죠. 친정 식구들 앞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조롱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를 지시겼습니다. 20년간 모아온 판사 검사 재벌들의 비리 기록이 손에 묵직하게 실렸습니다. 윤 여사는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 낡은 수첩 한 권으로 이제 누구의 인생부터 뒤집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스쳤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강릉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제게 어느 날 푸른색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 봉투를 뜯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은행에 간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네요. 손에 든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연체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 문득 며느리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요. 제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제 마음을 갉아먹었죠. 며칠 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의 모임에 저를 불렀습니다. 멋들어진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상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차갑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네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어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죠. 며느리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가 괜히 사고 칠까봐 걱정되네요. 어쩌면 좋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네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시선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20년간 대법원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법조계의 산증인으로 살았어요. 수많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들의 은밀한 이야기들을 지켜봤죠. 정적만 흐르는 비서실에서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고고하고 우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달랐어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본 모습을 읽어냈죠. 법조계의 복잡한 인맥과 권력 다툼, 크고 작은 비리들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증인처럼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가 그저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늙어가는 평범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화려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력과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될 줄은요. 제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분노와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배운 침묵의 힘을 믿었으니까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현우가 판사가 되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옆을 지켰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며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들이 판사 임용장을 받던 날, 제 가슴은 터질 듯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의 친정 행사에서 아들이 보인 모습은 제 자부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비하하며 망신을 줄 때 아들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제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현우야, 너는 정말 괜찮은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며느리에게 한마디 할 용기조차 주지 못했던 거죠.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유일한 자랑이었던 판사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제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제 모든 헌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며느리 최유정은 재벌가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집은 돈이 썩어나도록 많았죠. 며느리는 친정에는 매달 수백만 원씩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제가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는 넉넉하게 보내드렸어요.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제 명의로 대출까지 시도하고 생활비는커녕 용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옷을 몇 년째 입고 식비도 아껴가며 살고 있었네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어요. 병원비라도 나갈까봐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사시니 뭐가 좋으세요? 좀 꾸미고 다니시지. 그녀의 눈빛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게 꾸밀 돈조차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극심한 차별 대우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 비참함은 저를 갉아먹는 독과 같았죠. 며느리는 저를 친정 행사에 부를 때마다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마치 하녀를 부리듯이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모인 넓은 저택에서 저는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설거지 더미는 산더미 같았죠. 어머니, 여기 김치찌개 좀 데워주세요. 그리고 저쪽 테이블 물 좀 채워주시고요. 며느리의 명령조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제 손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힐끗거리며 쳐다봤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네요. 잠시 후 며느리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시네요.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말씀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억지로 환자복처럼 헐렁한 옷을 입히고 머리도 대충 묶어서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죠.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거나 혹은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학대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를 고립시키고
제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계략이었어요. 제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목이 칼칼했네요.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며느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제 귀에 날아들었죠. 당신 말이야, 그 쓸모없는 늙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제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쓸모없는 늙은이.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어요.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의 아내가 저를 그렇게 부르다니요.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제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분노가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제 가슴 속에서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네요. 며느리 최유정은 아들 김현우를 향해 거침없이 윽박질렀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의 싸움 소리가 제 방문 틈으로 새어들어왔죠. 당신이 그 판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구 덕인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 아버지 없었으면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문에 바싹 귀를 대고 숨죽여 들었습니다. 아들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짓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독설이 이어지는 동안 아들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이라니요.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저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비겁함은 제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차가운 배신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명예 도용시도, 친정 행사에서의 공개 망신, 그리고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모욕까지. 이 모든 기억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밤새 흐느꼈습니다. 제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었죠. 동이 틀 무렵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복수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네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중요한 물건들을 상자 안에 넣어두곤 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책들 사이에서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제 손에 잡혔어요. 남편이 항상 옆에 두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자 낡은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혹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 수첩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네요. 낡은 검은 수첩을 펼치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첩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제가 대법원 비서실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몰래 기록해둔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과 재벌가들의 비리 정보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날짜와 이름, 사건 내용, 연루된 인물들의 직책과 관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뇌물수수, 재판 조작, 권력형 비리, 은밀한 유착관계. 제가 스쳐 지나가듯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 수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첩의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스락거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 손으로 직접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어요. 이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죠.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악행에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제게 이 수첩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꽉 쥐었네요. 이 기록들이 잠자고 있던 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깨끗한 여백이 저를 맞이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최유정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겨진 며느리의 이름이 종이 위에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옆에 저는 굳은 다짐을 담아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위선자. 글씨가 살짝 흔들렸지만 제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의가 제 온몸을 감쌌어요. 수첩을 닫고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낡은 가죽의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네요. 제 눈빛은 비장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며느리의 오만함을 꺾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겁니다. 제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더 이상 불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작게 읊조리는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과거에 제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던 조태성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거는 전화라 제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악행과 로펌 비리, 그리고 제명의 도용 시도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검은 수첩에 담긴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 검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네요. 여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여사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제가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조 검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는 흔쾌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그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제 손에 든 수첩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조태성 검사는 윤 여사님이 제공한 검은 수첩의 결정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최유정 변호사의 로펌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현직 변호사,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착수. TV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조 검사는 며느리 로펌이 연루된 재판 조작,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증거들을 끈질기게 파헤쳤습니다. 제가 명예도용을 당할 뻔했던 대출 시도 또한 수사의 중요한 빌미가 되었죠. 수사가 시작되자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와 조 검사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조 검사는 저에게 수첩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가 더 없는지 물었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이 모든 것이 저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오만한 미소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점차 사라질 차례라고 생각했네요. 제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긴장감과 동시에 통쾌함이 밀려왔죠. 수사 착수 소식이 들리자마자 며느리 최유정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감히 저를 건드리다니요? 이게 다 어머니 짓이죠? 당장 이 수사 멈추게 하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제 시선은 흔들림 없었죠. 며느리는 제게 한 발짝 더 다가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건드리면 아드님 인생까지 망가뜨릴 겁니다. 아드님 판사 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 세상에 폭로할까요? 당신 아들 인생 끝장내고 싶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며느리는 제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판사 임용 비리라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비열한 웃음이 제 가슴을 짓밟는 것 같았네요. 며느리의 협박은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현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현우야, 내가 판사 자리에 정당하게 올랐는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니, 저는 정당했습니다. 아들은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고통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네요.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의 자부심이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었다니요. 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어버렸네요. 며느리 최유정과 그 아버지 로펌의 비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현직 변호사,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대형 로펌, 법원행정처 유착 의혹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TV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며느리
이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야.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 거야? 며느리가 제 집으로 찾아와 광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제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더 격분했습니다. 내가 뭘 저질렀다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로펌이 다 망하게 생겼어. 어머니, 당신 제정신이야? 그녀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거실에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을 뿐이죠.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녀의 광기를 지켜봤습니다. 아들 김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폐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어요. 판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들썩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현우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자리라면 내려놓는 것이 옳다. 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니? 너의 양심에 귀 기울여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깊은 고민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반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들은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진정한 길을 찾으려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네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최유정의 뇌물수수, 재판 조작, 명예도용 등 비리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죠. 저는 법원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법원 앞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잠시 후 수갑을 찬 최유정이 검찰 직원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최유정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담담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마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며칠 뒤 최유정 로펌에서 일하던 젊은 변호사 김준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제가 최유정 변호사의 비리 증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협박했던 녹음 파일도요. 김준영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아들을 협박하며 판사 임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어머님, 김현우 판사님은 사실상 피해자였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모든 것을 꾸몄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법원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하여 김 판사님을 임용시키는데 관여했고 그 사실을 빌미로 김 판사님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김준영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 진실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네요. 아들은 며느리의 올가미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제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영 변호사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은 최유정 아버지 로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TV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로펌 사무실로 들이닥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리고 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현직 판사 매수, 검사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반에 걸친 거대한 비리 스캔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거대한 법조 비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든 검은 수첩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던 진실들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네요.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죠. 최유정은 피고인석에 앉아 저를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명예 도용시도, 친정 행사에서의 공개 망신, 그리고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비하했던 발언들까지 저는 그녀의 모든 학대와 비리 실체를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고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라며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친정 행사에서는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렸고 법정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유정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증언이었죠.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유정의 죄상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뇌물수수, 재판 조작뿐만 아니라 제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불법 대출 시도, 그리고 시어머니인 저를 향한 인격적 학대까지 모두 밝혀졌죠. 검사는 최종 구형에서 최유정에게 징역 15년, 그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최유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법조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에게 폐륜적인 학대를 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법의 엄중함을 촉구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유정은 충격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네요. 법의 심판은 엄정했습니다. 결국 최유정은 징역 15년, 그 아버지는 징역 7년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유정은 주저앉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법조계를 호령하던 그들의 거대 로펌은 폐쇄되었고 그들의 탐욕과 비리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네요. 제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태성 검사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 김현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판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현우야. 이제라도 내가 바른 길을 찾았으니 되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탐욕과 비겁함 대신 진정한 변화와 결의가 느껴졌죠. 어머니, 저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로운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네요. 아들이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생각에 제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유정의 죄상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뇌물수수, 재판 조작뿐만 아니라 제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불법 대출 시도, 그리고 시어머니인 저를 향한 인격적 학대까지 모두 밝혀졌죠. 검사는 최종 구형에서 최유정에게 징역 15년, 그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최유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법조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에게 폐륜적인 학대를 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법의 엄중함을 촉구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유정은 충격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네요. 법의 심판은 엄정했습니다. 결국 최유정은 징역 15년, 그 아버지는 징역 7년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유정은 주저앉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법조계를 호령하던 그들의 거대 로펌은 폐쇄되었고 그들의 탐욕과 비리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네요. 제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태성 검사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 김현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판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현우야. 이제라도 내가 바른 길을 찾았으니 되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탐욕과 비겁함 대신 진정한 변화와 결의가 느껴졌죠. 어머니, 저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로운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네요. 아들이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생각에 제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강릉의 노인 인권보호 시민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노인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아들 김현우와 김준영 변호사가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사님, 다음 주에는 강릉시청에서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이 있습니다. 김현우는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돕고 김준영 변호사는 행정 업무와 홍보를 맡았습니다. 낡고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많은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 저희 단체를 찾아왔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법률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시련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죠.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저는 시련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